윤석열 대통령이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신각 등지에서는 타종 행사가 열렸고 태극기 물결도 일었습니다. 잼버리 부지를 새만금으로 낙점한 건 송하진 전 전북지사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 전라북도가 발간한 결과보고서에 명기된 건데 잼버리를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구축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광복절에도 주택가에서 태극기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태극기 하나가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서울 관광지 일대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쓰레기 투기 등 과거 발생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건데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는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에 헬스케어 플랫폼 4분의 1이 진료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초진 배제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78년 전 오늘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세계사의 모범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남과 북의 대치 상태를 끝내지 못한 절반의 광복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는 마음이 늘 무겁고 항상 새로운 출발선에 선 듯한 각오를 다지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셨으리라 믿으면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건국의 역사를 어느 특정 시점으로 잘라 규정하지 않고 일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세운 과정 전체를 건국의 과정으로 보자는 취지인 듯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진보, 인권, 민주주의 운동가로 위장해 패륜적 공작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복절 뉴스9은 황선영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애국지사들과 함께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박수로 감사를 표합니다. 조국 광복의 위대한 역사를 잇게 한 오성규, 김영관 애국지사님입니다. 취임식 때 맸던 하늘색 넥타이를 다시 메고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으로 정의하며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해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이 자유사회 교란에 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생존 방식을 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 아파트와 교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공정과 법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자유를 27차례나 언급했는데 2년 전 첫 정치선언과 취임사부터 담겼던 자유와 연대의 국정 철학이 독립운동 정신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특히 올해 경축사에선 한미일 공조와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오늘 경축사를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차단을 위해 세 나라 간 정찰 자산 협력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와 영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할 경우 자동 개입하는 유엔사에 물자와 전력을 지원하는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때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했던 일본에 대해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표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대표들과 악수로 인사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입니다. 또 과거사에 대해선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묻지마 협력을 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주호입니다. 예, 오늘도 햇볕은 뜨거웠지만 많은 시민들이 78년 전 오늘 그랬던 것처럼 거리로 나와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재현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 시민들이 큰 소리로 만세를 외치고 어린이들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광복절 노래도 부릅니다. 보신각에선 광복절 기념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3, 2, 1, 타종! 행사엔 애국지사 고 김상권 선생과 홍파 선생의 후손 등이 참여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너무나 가혹한 우리 민족이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정신을 기리게 돼서 아주 감격.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더운 날씨에도 역사관 앞엔 광복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일제시대에 수많은 독립투사가 수감됐던 감옥을 직접 돌아보며 순국선열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되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니까 슬퍼요. 아이들은 태극문양 팔찌를 하고 공원 곳곳을 뛰어다니는 등 축제의 장이 된 광복절. 부산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광복절 경축식이 열려 독립유공자와 후손에게 포상을 하며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후폭풍은 가장 먼저 부지 선정을 한 전라북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작성된 유치 백서를 입수했는데 거기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새만금을 잼버리 장소로 결정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애당초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컸던 건 아닌지 모르겠고요.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전라북도가 발행한 잼버리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송하진 전북지사가 새만금 현장을 답사한 뒤 당초 거론됐던 군산보다 부안이 후보지로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돼 있습니다. 광활한 야영지 등이 스카우트 활동에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군산의 경우 농업용지로 국가 예산으로 매립이 가능했지만 민간 개발이 필요한 관광 레저 용지인 부안으로 낙점한 뒤 국비 사용을 위해 농업용지로 변경했습니다. 농업용지가 되어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고. 보고서엔 잼버리 대회 유치 목적을 새만금 개발의 조속 추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제공항 건설이나 SOC 구축 같은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잼버리를 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새만금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전북이 끌어간 SOC 사업 예산이 11조에 달한다는 여당 지적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잼버리와 관계없는 국가 사업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계획, 소위 MP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전북도의 잼버리 대회 부지 선정과 유치 목적을 명시한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지역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유치백서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처음부터 연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컸다면 실패는 당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전히 억울해하는 듯합니다. 대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탓을 SNS로 돌린 발언이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막 이틀 만인 지난 4일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폭염과 화장실 문제 등으로 가장 먼저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158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많은 4,500여 명의 대원을 파견했습니다. I'm just going to go and look after our young people. Their safety is our priority,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go and do.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어제 화장실 위생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국 대표단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영국 대표단이 자기들의 철수의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화장실 얘기를 부각시키면 위생과 의료 문제, 샤워실과 폭염시설 역시 전북도가 아닌 조직위가 맡고 있었다며 SNS가 발달한 게 문제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참가자들이 SNS에다 그거를 올리고 사진 찍어서 부모에게 보내고 여당은 김 지사가 잔치가 끝나니 손님 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고 집행위원장의 설명치고는 민망하고 좀스럽다. 여야는 내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당은 김관영 지사를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정부 책임을 물타기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 와중에 조달청이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자 모집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천억 원이 넘고 이번에 낸 공고는 5,100억 원 규모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고가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 새만금에 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마가 끝났는데 배수시설이 없어 야영장 곳곳에 물웅덩이가 보입니다. 조달청은 이곳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활주로와 계류장, 관제탑과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사이드 관련 공사로 총 사업비 8,077억 원 중 5,100억 원 규모입니다. 입찰서는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8월 17일 10시까지 마감이니까.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11개 지방공항이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만금 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역시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지자체가 예타 면제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잼버리를 제시를 하긴 했어요. 잼버리 파행 이후 SOC 집행경위 논란까지 일면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대회가 끝나자마자 공고를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단체는 수라갯벌 매립 위기를 거론하며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 이 SOC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한 절도적으로 이루어진 예타 면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취소돼야 되고 최소한 사업 착수 시점이라도 미뤄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곧바로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고이동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고이동 기자,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윤 대통령은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쯤 이곳 빈소에 도착해 상주 한 장을 차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사흘 동안 조용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 조문은 받지 않고 조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만 빈소를 찾았습니다. 1시간 전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도 조문을 했고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조문했습니다. 별세한 윤기중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는 노환으로 최근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한국통계학회장과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 통계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받습니다. 예, 이번 주에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모레 출국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정상회의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방침인데 출국 당일 발인이 예정된 만큼 출발 시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도 예정돼 있는 직무를 보다가 조문 일정에 맞춰 다시 빈소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지난 4월 동화사를 찾은 뒤 넉 달 만에 공개 외출인 셈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기일이기도 한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는 아닐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좁은 골목길을 올라옵니다. 지지자 수십여 명과 악수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박근혜! 박근혜! 지난 4월 대구 동화사를 방문한 지 4개월 만에 첫 공식 외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영정사진 앞에서 분향과 몽담을 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허리 통증 치료를 받던 박 전 대통령은 허리를 굽혀 운동화 끈을 직접 맬 만큼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추모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품이 보관된 역사 자료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 네 분께 선물한 TV고 대통령 네 분의 지문이 묻어있는 TV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에 친박계 전 의원들의 TK 출마설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의 최근 인터뷰를 언급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실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되면서 강서구청 보궐선거 재출마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 본인은 연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재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건 분명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신유만 기자가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사면을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후한 무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조국 씨라고 부르며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한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국 전 수석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습니다. 사면 발표 직후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 귀책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공천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김태우 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의 대통령이 단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영. 2021년 민주당이 성비위 사태로 공석이 됐던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원 당규를 바꿔 공천했던 것을 지적해온 만큼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야권 강세 지역에서 치러지는 만큼 후보를 냈다가 패할 경우 총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지만 피서지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백사장에 파라솔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바다는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긴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친구들이랑 놀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비치발리볼도 하고 축구도 하고. 광복절 연휴 기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무더위를 잊기 위한 100만 명 인파가 몰렸습니다. 많이 덥고 땀 많이 흘렸는데 바다 들어가니까 시원한 게 되게 좋네요. 물도 많이 안 차고 딱 놀기 좋은 것 같아요. 푹푹 찌는 더위에 지친 나들이객들이 얼음동굴로 들어갑니다. 머리가 얼었어. 얼음동굴 속 기온은 영하 17도. 찜통 더위에 지쳐있는 피서객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얼음 동굴을 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지만 여수와 통영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를 식히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지난주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벗어난 뒤에도 동해안 일대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높고 거친 파도를 즐기는 서핑족들이 바다에 뛰어들면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동해안의 한 해수욕장.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몰아칩니다. 동해안에는 최고 3m의 파도가 치며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이렇게 바닷가에는 서핑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파도가 높은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높은 파도를 찾아 해변 멀리 나갔다가 조난을 당하는가 하면 서핑보드 균형을 잃고 주변 서퍼와 부딪혀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게 이제 서핑 보드랑 옆에 사람 신경을 이렇게 그런 거예요. 실제 태풍 카눈이 빠져나가던 지난 11일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던 20대 서퍼가 기적처럼 구조되는가 하면 어제는 서핑보드 안전줄이 파도에 끊어져 50대 서퍼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서핑하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바다에 빠진 상황으로 안전요원이 구조 중. 하지만 풍랑주의보 속 위험한 서핑을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해경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풍이 많은 날씨에는 아무래도 서핑을 타면서도 위험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터라 최대한 약간 경각심을 갖고 자제했으면 하는. 서핑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어서 해마다 똑같은 인명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태극기 개양하셨을까요? 이 광복절에도 주택가에서 태극기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태극기 하나가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접할 기회가 줄어서인지 태극기 그리기에 애를 먹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 서울 거리.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그려보게 했습니다. 빨간색이 못해요? 파란색이 못해요? 진짜 모르겠다. 음영 위치는 물론 건공감리 4궤도 헷갈립니다. 3, 4, 5, 6 아니 맞잖아. 맞아? 2개, 1개, 2개 맞지? 응. 헷갈려, 엄청 헷갈려. 일상에서 태극기를 접할 기회가 줄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좀 다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주변에서도 안 하고 저희 집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광복절인데도 주택가엔 태극기를 개양한 집이 많지 않습니다. 동전체에 태극기 걸린 집이 한두 곳. 개양하는 사람이 적으니 파는 곳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구점이 밀집한 동대문 문구왕구 거리의 상점 20곳 가운데 태극기를 파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태극기 찾는 사람이 별로가 없어요. 열흘에 한 번도 어쩌다 한 번 찾아. 우리도 팔았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못 팔지. 국기에 대한 국민 관심 자체가 크게 줄면서 드러나는 태극기 개양 현주소입니다. 국기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콘텐츠를 국경일이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하던 모습은 예풍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입국이 재개됐지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쓰레기 투기나 소음 문제 등 과거 발생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데 지선호 기자가 대표적인 관광지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옥을 둘러봅니다. In comparison to other places, it's really nice to see the buildings. It gives like a kind of flashback to the past here. 단체 관광객이 오자 골목이 금세 시끌벅적해집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우르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뽁짝뽁짝하면은 조용한 거리에서 아무리 주무시다가 어르신들이 화낼 수도 있죠. 곳곳에 주의 표지판이 있지만 길가에는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일부 주민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불편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옛날에 중국 사람들 왔을 때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빌라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싼대. 빌라 안에 1층에. 소음을 못 견디고 떠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경질이 없는 사람들이 왜 안 팔고 다른 데로 가보려고. 세상에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로 주요 관광지가 몸살을 앓거나 공항 대합실이 거대한 쓰레기장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때 17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올해 2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본격적인 방문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어제 한 농장에서 사자가 탈출해서 결국 사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자가 전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동물이 민간 농장에서 사육될 수 있었는지 정부 관리가 허술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신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둥근기와 황갈색 털이 선명한 아프리카 사자 판테라 레오입니다. 성체의 몸 길이가 최대 3m, 무게는 190kg까지 나갑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사는데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전 세계에 3만 마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남유럽에선 이미 멸종됐습니다. 어제 경북 고령의 민간 목장에서 탈출했다 사살된 사순이도 판테라 레오종이라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1년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을 허가제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순이는 법 개정 이전 들여온 부모에게서 태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키우는 게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 체계가 정비되기 전부터 이제 키우던 사자라서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엔 김해의 동물원에서 뼈대가 앙상한 사자 바람이가 구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전시용 민간 사육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코로나 기간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전환된 지 2달여 만에 고사 위기를 맞았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4분의 1이 진료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초진 환자 이용 배제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미국, 일본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홈페이지에 화상진료 안내가 떠 있지만 정작 서비스는 지난달 중단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30곳이던 비대면 진료 업체 중 4분의 1인 7곳이 최근 2달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6월부터 초진 환자 배제, 약 배송 금지란 규제 철퇴를 맞은 데 따른 겁니다. 하루 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도 지난 5월 5천 건에서 지난달 3,700건으로 26%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전망으로 대진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30대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아플 때 회사 눈치 보며 병원을 가야 한다며 정책이 퇴보하는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20대 통풍 환자는 갑작스러운 발작 시 바로 약을 주문할 수 있어 편했는데 당황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의료계 반발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코로나 기간 시작된 원격 의료 특례 조치를 영구화했고
미국도 이달 들어 50개 주 전체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미국형 반도체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인공지능에 쓰이는 고성능 그래픽 반도체로 이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대목을 맞았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중동 산유국의 주문까지 쏟아진 건데요. 급등한 주가는 뉴욕 증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두 직장 동료. 화면 속 남성은 인공지능, AI로 만든 아바타입니다. Can you tell me how I look on your screen? Looks like you're wearing a blue-collar shirt and have recently shaved. Would you believe me if I told you I'm actually wearing a t-shirt, hat and mask and chilling in a coffee shop?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하는 미국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반도체 GPU는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를 포함한 4대 IT 공룡들이 지난주 엔비디아의 AI용 GPU를 대거 사들였는데 최근 아랍 맹주 2개국도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킹 압둘 과학기술대를 위해 주문한 최고급 GPU H100의 물량만 최소 3,000개, 1,60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자국형 AI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 GPU 수천 개를 확보했습니다. 오일머니까지 가세한 세계적 수요 폭증에 엔비디아 주가는 현지 시간 14일 7%가 넘게 뛰었습니다. 시가총액 1조 800억 달러로 미국의 아마존,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세는 최근 2주 연속 하락장이던 뉴욕 증시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형주의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 추세적인 시장의 주가 상승 흐름을 의미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일머니까지 가세해 밀려드는 수요를 엔비디아의 GPU 공급이 당분간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일과 휴가를 합친 것으로 사무실이 아닌 휴가지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나 해당 지역은 반길 만한 상황인데 회사는 일의 능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혁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탁 트인 바닷가에 자리 잡은 예쁜 건물. 한 통신사가 운영 중인 워케이션 오피스입니다. 카페처럼 꾸민 사무실입니다. 워케이션에 참여한 직원들은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하고 업무를 마치면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몰입도도 높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팀워크도 좀 좋아진다고.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이 사무실이 아닌 휴가지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업무도 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입니다. Going to the office and going back home every day, they can come here and more relaxing time.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워케이션의 생산 유발 효과를 4조 5천억 원으로 봤습니다. 주로 주말과 휴가철에만 몰리던 관광지 소비를 주중에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하지 않아도 지역의 인구를 유지시켜주고 인구 소멸이 핵심 화두인데 이제 워케이션이 굉장히 뜨고 있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선 워케이션을 운영하는 데 적잖은 비용이 드는 만큼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워케이션이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주택 1,100여 채를 소유한 채 10달 전 사망한 빌라 사기꾼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라는 법적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문제 해결의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가능성은 없는지 김연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빌라 사기꾼 김모 씨 소유의 빌라 세입자인 A 씨. 김 씨 사망 이후 10달이 지났지만 전세금 반환의 첫 절차인 경매의 시작도 못했습니다. 김 씨의 1순위 직계가족부터 4순위인 먼 친척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법원이 지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매에 나설 수 있는데 문제는 김 씨 친척이자 해외 거주자로 알려진 4순위 상속인의 행방이 묘연하단 겁니다. 1순위부터 3순위는 포기를 한 상태인데 6개월 넘게 계속 4순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허그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도 A씨와 같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겐 무용지물인 상황.
정부가 지난해 12월 상속인 파악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법무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달을 할 수 있도록. 8달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김 씨 상속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살아있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조차 선임하는 데 조심스러워하거든요. 하루가 1년 같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토지주택공사 LH가 상임이사 전원 사직을 포함한 대대적인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총체적 난국입니다. 왜 그런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불과 며칠 전에 LH가 쇄신안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LH는 지난주에 이 철근 누락 아파트 5곳을 빠뜨렸다가 뒤늦게 공개하면서 이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첫 조치로 상임이사 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상임이사 모두에 대한 사표를 일단 제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임직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취도. 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사직서를 받은 5명의 상임이사 가운데 4명의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지난달 임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2명도 임기가 다음 달까지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1명만 1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예, 믿어지지가 않네요. 상임이사 전원이 사표를 냈다고 저희도 보도를 했는데 상임이사는 이 5명뿐입니까? 네, 그것도 아닙니다. LH의 상임이사는 모두 7명인데요. 이한준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은 이 사표 제출에서 빠졌습니다. 7명 가운데 5명만 사표를 받아놓고 전원 제출이라고 하고 어차피 나갈 사람들만 수리하고선 대대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처럼 포장한 셈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네,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LH는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며 상임이사 4명을 경질했는데요. 당시에도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경질된 4명 모두가 몇 달 뒤에 연봉 9천만 원을 받는 LH 사내 대학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LH 사장이 이 대학의 총장인데 쇄신 인사를 한다면서 뒤로는 제 식구 챙기기를 한 겁니다. 확인해보니 이들은 최근 학기에도 강의를 맡았는데요. 지난해 국감 때 지적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내부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부동산 투기로 여론이 나빠지자 이 당시 정부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는데요. 취업 제한을 확대하는 정부 개혁안이 나오기 직전에 간부급 직원 19명이 우르르 퇴직을 했습니다. 이 취업 제한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임원은 그렇다 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면 쇄신이 가능하긴 할까요? 네, LH가 이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을 공개한 뒤에도 설계와 감리 용역 입찰이 있었는데 6건 모두를 LH 퇴직자가 있는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LH가 사내에 반카르텔 본부를 설치하고 정관 특혜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못 믿어온 이유입니다. 예. 자정 능력은 잃었죠. 이제 내부적으로 스스로 고치는 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여지고 그 한계를 넘어서 고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단계로. 예,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지켜보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7호 태풍 란이 오늘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해서 중부지방을 관통했습니다. 6시간 만에 8월 한 달치 강우량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졌고 열차와 항공기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폭풍 후에 나무가 부러질 듯 흔들립니다. 불어난 강물은 인도를 집어삼키고 세차게 흐릅니다. 제7호 태풍 란이 일본 오사카를 비롯한 중부지방을 관통하면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토리현에는 8월 한 달 평균 강우량을 넘는 최대 240mm에 이르는 비가 단 6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폭우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가 발령됐고 2만 가구의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공기 800편이 취소됐고 나고야와 신오사카로 오가는 고속철도 신칸센 노선 등이 중단됐습니다. お盆休みでちょっと友達に会う予定で福岡から名古屋に行く予定で大阪で乗り換えだったのでそれでちょっと止まってしまって。 태풍은 밤부터 서서히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지만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항공편 결항으로 승객 수백여 명이 공항에서 밤을 지새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에콰도르는 중남미에서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꼽혔었는데요. 대선 후보가 피살된 지 닷새 만에 유력 정치인이 또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조직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역사상 최악의 치안 위기에 에콰도르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류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콰도르 1위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페드로 브리오네스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였던 페르난도 비아비센시오가 암살된 지 닷새 만에 유력 정치인이 또 총살된 겁니다. No lo protegieron como debían haberle protegido. El Estado estaba a cargo de la seguridad de Fernando. El Estado es el responsable directo del asesinato de mi esposo. 비아비센시오가 피살된 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요 교도소를 급습해 마약과 총기 등을 대거 압수했습니다. Que sí les puedo decir es que al momento ha llegado más personal policial, más personal de las Fuerzas Armadas. Inmediatamente se ha fortalecido la seguridad en el centro carcelario. 생전 비아비센시오에게 살해 협박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마약 조직 수장 피토는 최대 보안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피토가 이감된 뒤 시내 곳곳에선 조직원들의 보복 테러로 의심되는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Pero que en un poco más de tiempo seremos el primero, porque vamos a retomar el control del país. Vamos a invertir en la fuerza pública, $500 millones para volver a equipar a la Policía Nacional. 에콰도르는 오는 20일 대선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이따른 유력 정치인 피살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 당시 24살이었던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또 독립운동으로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이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도 열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빛바랜 공책에 쓴 글.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라는 24세의 윤봉길이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1931년 일왕 히로히토를 저격하기 전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태극기 앞에 선 이봉창 의사가 가슴에 단 글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쓴 선서입니다. 당시 만으로 31살,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만으로 24살에 불과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썼던 친필 유서와 선서문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두 애국지사의 유품은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감동입니다. 목숨 바쳐 싸우신 두 이사님들의 유물을 봐서 뜻깊고 직접 쓰셨다고 하니까 슬프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안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열린 졸업식. 홀로그램으로 복원된 독립운동가 김찬도 선생이 등장합니다. 학생 독립운동가 대표로 졸업사를 맡게 된 김찬도입니다. 동지여, 보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다. AI 기술로 만든 졸업 앨범과 졸업장도 부당한 징계에 졸업을 하지 못했던 학생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잊지 않고 지금이라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 독립운동가 94명이 광복 78년 만에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춥고 가난하던 어느 겨울 올리버는 제니와 호되게 다툽니다. 뛰쳐나간 제니를 찾아 밤늦도록 헤매다 돌아온 집 앞에 제니가 앉아 떨고 있습니다. Jenny, I'm sorry. Don't.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사랑한다면 결코 사과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대사입니다. 제니가 백혈병으로 숨지고 결혼을 반대했던 올리버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I'm sorry. Love.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여기서는 마음에 없는 입에 발린 사과는 그두시라는 핀잔이죠.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이 명대사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별 뜻도 없이 툭 던져 운을 떼는 말, 이른바 필러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저기요, 있잖아요, 말하자면 같은 군더더기, 바르사나 건투사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뇌까리기 시작하면 남은 건 터잡이질 뿐입니다. So you're talking to me? 천신만고 잼버리 대회가 끝나기 무섭게 삿대질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뛰어들었습니다. 국격과 긍지를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시선이 저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내려다보는 제3자의 시선입니다. 이번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아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했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 대열에서 자신만 뒤로 쏙 빠져 실컷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말미에 딱 한 줄,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툭 던져놓은 사과가 영혼 없는 군말을 닮았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대통령실이 일간지 사설을 인용해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댓글이 한 건 50보 100보입니다. 조직이 출범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거듭 깊이 허리 굽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장관을 향한 비난을 빼놓지 않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탓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똑같다고 한 건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도 2번 사과했지만 보다 전방위적인 남 탓을 했습니다. 초반 부실 운영을 황당한 SNS 탓으로 돌리더니 영국 대표단이 철수를 정당화하려고 화장실을 부각시켰다는 떠넘기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과는 쿨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털을 달고 남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무책임, 변명, 비난, 공격까지 뒤범벅이 돼서는 국민들의 부함만 돋을 뿐입니다. 도대체 국민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8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광복절 연휴 의미 있게 보내셨나요? 바깥에서 활동량이 많으셨던 분들은 더운 날씨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요. 당분간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낮에 치솟은 기온이 밤에도 잘 식지 못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자주 지날 텐데요. 강수량이 적은 곳은 5mm 정도지만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60mm 이상으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제7호 태풍 란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영남 동해안에서는 강풍이 불어들겠고요. 동해상과 남해상의 물결이 거세겠습니다. 또 해안가로는 너울이 더욱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부산이 2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